마누라 돌아가시고 흔들리더라고. 6개가 촬영하면서 또 병원 다니고 어쩔 때는 코피도 났었어. 이면식은 2002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이번에는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배우였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너무도 조용하고 깊은 슬픔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내의 마지막 병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그가 방송에서 우승해 받아온 건강검진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검진권을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곧 폐암 말기라는 차가운 결과를 전했고 암세포는 이미 척추와 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단 8개월 만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 그는 드라마 대장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로 머리를 밀고 있는 아내를 붙잡고 있었고 촬영장에서는 사람들을 웃겨야 했습니다. 낮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직접 운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 곁에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딸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려 했습니다. 내가 당신 목까지 살아낼게, 그 약속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멀쩡하던 치아 6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훗날 그는 임플란트 6개를 심어야 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아버지라고 불렀고 늘 푸근하고 정 많은 배우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경기도 양주의 천평 한옥집에는 혼자 남은 노배우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늦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그는 직접 불을 켜며 차가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때 어머니와 아내 셋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실 한편에는 딸들이 치던 피아노가 남아있고 마당에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심었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요양원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그 한마디에는 늙음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곁을 끝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가족은 아버지를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사위는 해외 촬영까지 따라다니며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면식의 인생은 참 외롭고도 따뜻했다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후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냈던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는 훗날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배우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면식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아버지의 소식이 끊어진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겨우 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늘 단정한 옷을 입혀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걸 좋아했고 동네 풀장에 가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있던 돈을 몰래 꺼내 짜장면을 사 먹고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직접 바이올린도 가르쳤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음악과 예술을 배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어머니는 늘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린 시절에 그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골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광주의 큰 저수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 속에 담긴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이면식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꽉 붙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저수지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또다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 친구들과 놀다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던 어머니에게는 너무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어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은 자꾸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 저수지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살 바엔 우리 둘이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그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 훗날 그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는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였던 그는 오래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화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아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직접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방 안에 앉혀놓고 책도 읽게 했습니다. 그가 장난만 치고 집중하지 못해도 어머니는 끝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교사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만큼은 늘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평범하게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학교 연극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늘 사고만 치던 소년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연극 무대에서 처음 박수를 받은 뒤 이면식은 조금씩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웃긴 표정을 짓고 대사를 흉내내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 속 샤일록 역할을 맡았을 때 관객들이 웃고 박수를 보내주는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존중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전쟁 이후 어렵게 살아가던 집안에서 연극영화과에 가겠다는 말은 가족들에게 거의 충격처럼 들렸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이제 딴따라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척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너무 망친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반대 속에서 끝까지 아들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대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연극 배우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교수는 조심스럽게 쉽지는 않지만 재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 이론, 책 6권을 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연기 서적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어 사전을 옆에 두고 한 페이지씩 직접 번역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밤을 새워 가며 노트에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어머니는 내 첫 번째 연기 선생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그는 아직 철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연기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고 술자리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번역해 놓은 연기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훗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970년대 초 이면식은 MBC 공개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꿈꾸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당시 방송국에는 이미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키도 크지 않았고 전형적인 주연 배우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청년 같은 인상에 투박한 말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가 맡은 역할은 대부분 이름조차 없는 단역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촬영장에 앉아 있다가 한마디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본에 이름 대신 알파벳 A라고만 적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는 내가 배우가 아니라 배경인 것 같았다고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은 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역할 했니? 라고 물어보는 어머니 앞에서 그는 작은 배역도 일부러 재미있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 그는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벌써 주연 자리를 꿰차는 사람도 있었고 광고를 찍으며 인기를 얻는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여전히 조연과 단역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감독이 그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잘생긴 역할보다 사람 냄새 나는 역할이 더 어울려. 처음에는 그 말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멋진 남자 주인공보다는 생활감 있는 인물에 더 어울리는 배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일부러 시장 상인 동네 아저씨 가난한 농부 같은 역할을 자주 선택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일부러 흙 묻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도 했고 시골 사람들 말투를 흉내내기 위해 재래시장에 오래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활 연기가 훗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배우 이면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연기보다 더 큰 행복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평생의 아내가 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면식은 자신이 결코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반듯한 얼굴에 목소리까지 멋진 배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런 역할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 냄새나는 인물들에 더 끌렸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저씨 투덜거리지만 정 많은 아버지 허름한 시장 상인 같은 역할이 더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에서도 시골 사람처럼 구부정하게 걷는 연습을 했고 농촌 노인들의 말투를 따라하기 위해 지방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이 찾아옵니다. 바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속순돌이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배우들은 대부분 주인공 자리를 원했지만 그는 생활감 있는 아버지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보며 우리 동네에도 저런 아저씨 한 명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그의 투박한 표정과 느린 말투만으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밥상 앞에서 투덜거리다가도 결국 가족을 챙기는 모습은 당시 아버지 세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극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에서는 홍춘희 캐릭터로 사랑받았고 훗날 대장금에서는 강덕부 역할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맡은 인물들은 대부분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수도 많고 겁도 많고 욕심도 있었지만 결국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화려한 스타보다는 오래 옆집 아저씨처럼 기억되는 배우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의 곁에는 조용하고 수수한 한 여성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가 10,000원어치 더 사랑했다고 회상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면식이 훗날 평생의 아내가 되는 서동자 씨를 처음 만난 건 아주 평범한 인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동생은 집에 친구를 자주 데려오기 시작했고, 그중 유난히 조용하고 단정한 한 여학생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제 막 배우 생활을 시작한 무명에 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함께 걸어 다니며 값싼 회를 먹고 길거리 국수를 나눠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훗날 나는 원래 화려한 스타일의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눈에 띄는 사람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동자 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같은 교사 집안 출신이라는 점도 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배우라는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한 뒤 늘 걱정이 많았지만 그녀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송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웃었지만 그가 말한 사건은 의외로 아주 순수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철길 위를 함께 걷게 되었는데 그가 중간쯤 가서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에는 평범한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는 남녀가 단둘이 손을 잡고 철길을 걷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 시대에는 그게 결혼할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500원어치 사랑했다면 아내는 나를 10,000원어치 사랑했다. 늘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사랑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마지막 기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8년 이면식은 서동자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그는 아직 지금처럼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삶에는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늘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새벽 촬영을 마치고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우리 집은 늘 조용했지만 따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에 이어 쌍둥이 딸까지 생기면서 집안은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고 아내는 멀리서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딸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린 딸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자 촬영이 없는 날이면 거실 한쪽에 앉아 아이들이 치는 곡을 조용히 듣곤 했습니다. 지금도 양주 한옥집 거실에는 그 피아노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아내는 단순히 아이들만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함께 모시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같은 교사 집안 출신이라는 공감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말없이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관계자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와 아내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의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아주 특별한 꿈 하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모두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큰 한옥집을 짓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이면식이 한옥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건 사극 촬영을 자주 다니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의 오래된 기와집과 넓은 마당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저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경기도 양주에 1000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배우 생활이 안정적이지도 않았던 시절에 넓은 땅을 사고 한옥까지 짓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접 소도 키웠다고 합니다. 한때는 집에 소가 17마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직접 외양간으로 나가 소를 돌봤고 그 돈으로 결국 아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우리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사셨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양주의 한옥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희생과 아내의 헌신, 그리고 세 딸의 웃음소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마당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그는 직접 나무를 손질하고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사람 많은 도시보다 흙냄새 나는 시골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배우 같지 않은 배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옥집은 훗날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가장 깊은 슬픔을 모두 품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서 그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주의 한옥집이 완성된 뒤 이면식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촬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의 집에는 늘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당에서는 딸들이 뛰어놀았고 부엌에서는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극 촬영 때문에 며칠씩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도 촬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 문을 열면 새 딸이 아빠 왔다! 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수건과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집에는 동료 배우들과 감독들도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촬영이 끝나면 양주집으로 모여들었고 어머니와 아내는 늘 직접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이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늘 큰 냄비에 가득 끓였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계속 상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이 피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국민 배우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 안에서는 결코 배우처럼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촬영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당을 쓸었고 직접 나무를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들이 피아노를 치면 멀리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 아내가 시장에서 사 온 반찬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 뒤에 가장 잔인한 시간을 숨겨놓곤 합니다. 2003년 겨울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받아온 작은 선물 하나는 그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2003년 겨울 이면식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도 그는 끝까지 분위기를 웃음으로 이끌었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종합건강검진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그 역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검진권을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한번 검사 받아봐. 그저 평범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암세포는 척추와 뇌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웃고 떠들던 몇 시간 전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내가 준 선물 때문에 병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검진권이 없었다면 조금 더 평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후회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은 너무 빨랐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길었던 머리카락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내의 머리를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거울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웃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병실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일부러 더 밝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나오는 순간 그는 혼자 복도 끝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애써 울음을 참았고 쌍둥이 딸들은 밤마다 어머니 병실에서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딸들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양주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라디오도 끈 채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그는 공교롭게도 대장금 촬영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 속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병원과 촬영장을 오가며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더 크게 웃기 시작한 것이 어쩌면 그는 자신의 슬픔이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더 큰 웃음 뒤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뒤 이면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병원으로 향했고 낮에는 촬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그는 대장금 촬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맡은 강덕구라는 인물은 그간에서 가장 유쾌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늘 허둥대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캐릭터였습니다. 감독은 그의 익살스러운 표정 하나만으로도 현장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빨리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병실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빠진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가기 전 늘 일부러 밝은 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더 불안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병실 안에서는 일부러 더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독이 또 나 때문에 웃었다. 촬영장에서 실수해서 다들 난리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아내를 웃게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고 혼자 복도를 걸어갈 때면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 아내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밥상을 가장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겨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죽을 사와 직접 떠먹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지 못한 채 아내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촬영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염을 붙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대사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아내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촬영 도중 멍하니 서 있다가 감독에게 괜찮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그 시절을 떠올리며 배우라는 직업이 그렇게 잔인한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병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면식은 촬영이 없는 날이면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병실 창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아내 손을 붙잡고 몇 시간씩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흐려진 뒤에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 걱정하지 마. 당신이 못 본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살아줄게.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특히 세 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누구보다 울음을 참으려 했고, 쌍둥이 딸들은 병실 한쪽에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담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한참 동안 얼굴을 감싸고 있었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안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딸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만 계속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약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목까지 살아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2004년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장례식 날 그는 끝까지 크게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딸이 무너질까봐 일부러 더 담담한 척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소 한쪽에 홀로 앉아 아내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두려웠다. 현관문을 열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몸까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이면식은 한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습관처럼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늘 병실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컵, 거실 한편에 접혀있던 담요,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아내 신발까지 그는 한동안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손을 대는 순간 정말 아내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멀쩡하던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잇몸이 약해졌고 결국 치아 6개가 하나둘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훗날 방송에서 담담하게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가 빠졌다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임플란트 6개를 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아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촬영이 끝나면은 늘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반찬을 챙겼고 딸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다란 식탁에 혼자 앉아 국 한 그릇을 먹는 일조차 너무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예전처럼 농담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그의 몸은 또 다른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면식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늘 설레었다고 합니다. 양주집 현관문을 열면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거실에서는 딸들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습관처럼 나 왔어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현관불과 거실불을 켜놓고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깜깜한 집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의 정막도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한참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 딸이 돌아가며 피아노를 치던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아이들 손모양을 봐주곤 했고 어머니는 멀리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넓은 거실에는 혼자 남은 노배우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일부러 집 안을 계속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마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고 또 방 안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흙을 만지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접 나무가지를 자르고 마당 풀을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전원 생활을 즐긴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5 식구가 둘러앉던 식탁에 이제는 혼자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라디오와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았습니다. 집 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아니라 무덤 같더라.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그는 처음으로 늙음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도 이면식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 딸이 아직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직접 마당을 손질했고 흙을 뒤집고 나무를 자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농약 작업을 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은땀이 흐르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훗날 그는 방송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졌던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부터 그는 늙음이라는 현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새 촬영하고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감기 하나에도 며칠씩 알아누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혼자 죽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집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점점 요양원 이야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마당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또래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덜 느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의 곁에는 조용히 다시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둘째 딸 가족과 사위였습니다. 세 딸이 하나둘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 양주의 큰 한옥집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면식은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밤이면 긴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열면 딸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끓이는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는 자신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특히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딸들과 사위들, 손주들까지 모두 다녀간 뒤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꼭 잔치가 끝난 운동장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더 마당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나무가지를 자르고 장독대 주변 풀까지 손수 뽑았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건 화려했던 배우 시절이 아니라 평범했던 가족 식사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반찬을 놓아주고 딸들이 서로 떠들며 웃던 저녁, 그는 훗날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괜찮다며 한사코 말렸다고 합니다. 딸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사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없이 딸들을 키우느라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사위들을 늘 아들처럼 챙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사위들이 그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사위와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마당을 걷는 일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 많은 노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아마 더 빨리 무너졌을 거다. 결국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족대에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걸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면식은 점점 더 혼자 남는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현실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고 싶다. 그 짧은 말 안에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나이 들어 기억을 잃어가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사람 얼굴도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뒤부터 그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더욱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낯선 침대와 낯선 냄새 속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나는 절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치매와 중풍으로 부모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쪼고대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방송에서 사위와 함께 밥을 먹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아버님 밥 드세요 라고 불러주는 집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화장한 뒤 어머니와 아내 곁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도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은 가족 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받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은 긴 세월 외로움과 상실을 견뎌낸 한 남자의 진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요즘에 이면식은 예전보다 훨씬 느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당부터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양주 한옥집 앞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심어두었던 나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참 오래도 기다려주셨다. 어린 시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 서 있으면은 문득 아내가 부엌 창문을 열고 자신을 부르던 모습도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은 추억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추억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프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사무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 노력합니다. 촬영장에 가면 후배 배우들에게 먼저 농담을 건네고 예전처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그를 보며 참 따뜻한 선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외로움을 오래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이 들어 혼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했는데 늙어보니까 결국 사람 하나 남는 거더라. 그 말에 많은 중장년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화려했던 배우 이면식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긴 밤을 홀로 견뎌낸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는 종종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말 없이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사진 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10,000원어치 더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어머니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긴 세월 웃음 뒤에 슬픔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 남자는 이제야 조금 편안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이면식은 예전처럼 매일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을 웃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연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리고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한 시대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웃긴 역할을 맡았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정 많고 허술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그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평생 가족 곁을 지키려 했고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며 일본 연기책까지 번역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무명 배우 시절부터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 이면식의 인생은 결국 두 여자의 사랑 위에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2002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불과 2년 뒤에는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TV 속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는 병원과 촬영장을 오가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겨진 집에서 긴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빈 자리, 불 꺼진 거실, 대답 없는 현관문,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그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딸이 있었고 이제는 사위들과 손주들까지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마지막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도 종종 아내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서 오래된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그 나무들 속에는 어머니의 시간과 아내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배우의 삶을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나면 오히려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먹던 따뜻한 저녁밥달들이 피아노 치던 소리, 그리고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를 끝까지 사랑했는가가 더 오래 남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 이면식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지도 모릅니다.